네,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 mRNA란 무엇인가?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 위한 계약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위탁 생산을 맡을 업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하락장 속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의 백신인데요. 현재 mRNA 백신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입니다. ST팜이나 엔지캠 생명과학 등 국내 업체들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인데요. 또한 최근에 중국이 mRNA 방식으로 새 백신을 만들기로 합의하기도 했고 싱가포르에도 백신 생산 시설이 설립되는 등 mRNA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mRNA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로 인한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죠.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말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오늘도 7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점점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국내 백신 개발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 mRNA와 관련해서 국내 제약사가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겠느냐 관련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관련주들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백신이 가장 지금 높은 효율을 받고 있고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mRNA 방식의 백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mRNA가 어떤 기술인 건지 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mRNA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좀 이슈가 된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mRNA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뭐 최근에 좀 부작용이 없죠. 여러 가지 지금 이슈 그 부작용이 없는 이슈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로 인해서 mRNA 기술이 주목을 지금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작년부터 이미 mRNA 관련되는 이제 기술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RNA 치료제라는 걸 이제 글쎄요, 뭐 조금 어렵지만 생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유전자에 지금 mRNA 염기 서열을 지금 해독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네. 염기 서열을 해독해서 단백질 합성하고 유전자 조절에 관여하는 RNA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죠. 구조를 바꿔서 질병을 유발하는 그 불량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RNA를 이용한 치료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RNA가 그 사실상 이제 그 치료제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치료제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제3세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가 합성 의약품 우리가 이제 약 감기약 먹고 하는 합성 의약품이 제1세대 의약품이라면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항체 치료제가 있죠. 이게 지금 제2세대 의약품이고 네. 그리고 지금 RNA 치료제가 제3세대 치료제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된 이런 기술이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RNA 기술을 이용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이게 지금 가장 핫하고 실질적으로 저변에는 네.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 또 합성 의약품 쪽에 치료제 쪽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제3세대 치료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mRNA가 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곳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 mRNA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특히나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다 해서 올라갔었고 오늘은 또 그게 모더나로 바뀌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올라가더라고요.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이
이제 국내에 들어올 것이다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좀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모더나에서 한국 내 자회사를 지금 설립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 자회사로부터 국내로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모더나가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더나가 이미 이제 그 인적 자원 채용에 지금 이미 들어갔다 그러고 네. 또 모더나의 원재료를 국내에 지금 이제 들어오기로 지금 이미 계약이 돼 있나 봐요. 이런 걸로 놓고 볼 때 모더나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 이로부터 국내에 그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뜨겁게 다가오르고 있는 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21일 날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의 이 백신이 백신 협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동맹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 조금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고 그 백신 협력 관련되는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상태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다 결정하고 회담에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매우 지금 구체화되어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발표만 남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언론을 보게 되면은 또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삼성 쪽에서는 모더나하고 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탁 생산 협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하고 이미 계약이 됐어요. 예, 사실상 지금 계약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모더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죠. 화이자하고 한다, 아니다, 모더나하고 한다, 아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쪽도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 mRNA 백신이 화이자 쪽이든 모더나 쪽이든 모더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화이자도 또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모더나 들어오고 화이자도 머지않아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CMO 후보 업체로 지금 딱 보면은 4개 회사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두 번째 한미약품, 세 번째 녹십자, 네 번째 지금 ST팜까지 지금 포함을 한다 그래요. ST팜은 아직까지 생산 시설이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갖춰져 있는 회사로 이렇게 좁히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이제 노바백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3개 회사 중에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mRNA 백신 국내에 이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팅창에서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초심님이 국내 백신은 대체 언제쯤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이 mRNA에 대한 백신 또 정부에서도 국내 백신 개발에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많죠.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까요? 국내 백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긴데요. 네. 지금 이제 mRNA 이제 백신 관련해서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주가가. 예, 주가 꼼짝도 안 하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DNA 백신 쪽이기 때문에 네. 또 DNA 백신이라고 주가 또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은 뭐가 움직이느냐? 지금 셀리드하고 또 몇 개가 더 있죠. 몇 개가 지금 유바이올로직스 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셀리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벡터 또 mRNA 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이제
토탈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올해 안에 임상 3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지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백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넥신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리드 정도 유바이오로직스도 사실은 굉장히 늦어요. 지금 임상 1상 지금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이런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러네요. 제넥신이나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아이진 같은 이제 막 후보 물질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언제 임상 1상 들어가겠다 하는 종목들만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다 단정적으로 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K바이오, K백신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생기는데 일단은 그럼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있죠. mRNA 관련 종목들, 모더나 관련 종목들 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로 한번 종목들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언급되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제 종목들을 차트름상 지금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죠. mRNA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녹십자부터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양홀딩스, ST팜, 또 엔지캠 생명과학, 엠큐릭스, 또 이은제약, 그 진원생명과학, 한미약품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네.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바이오 의약품 CMO 부분에서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뭐 당연히 지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떠오르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미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유통을 녹십자가 맞는 것으로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이미 녹십자는 그 백신 유통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을 유통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 받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죠.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을 연간 10억 도즈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저 움직임이 너무나 조용해요. 지금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뭐 최고 제약회사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그 생산 시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mRNA 생산을 10억 도즈까지 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 시설 이런 것부터 해서 다 갖추고 있는데도 한미약품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조금 하여튼 좀 특이하다. 왜 이거 뭐 조그마한 회사 같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제약제 회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전혀 이렇게 언급이 안 되고 있을까? 조금 하여튼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ST팜은 또 mRNA 기술 이번에 큰 돈을 주고 기술을 지금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mRNA 백신 생산 설비를 지금부터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당장에 화이자나 모더나 건까지 맡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네.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mRNA 백신 CMO 쪽하고 또 원료의약품 CMO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제 그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원료의약품 쪽 CMO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생산 시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원료의약품 CMO 쪽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또 관출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4-5 종목으로 관련주들을 좀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역시 우리 바이오 요정님답게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현재 상황들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탑픽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냥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한 5 종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한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꼽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화이자하고 위탁 생산 협의 중이다, 모더나하고 협의 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화이자하고도 지금 그 진행 중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모더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CEO급에서 이번에 한미 그 정상회담에 참여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예, 같이 지금 가기 때문에 화이자 쪽이든 모더나 쪽이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할 지금 거다.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인 네임밸류로 놓고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물밑에서 더 빠르게 계약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되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백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에 이제 항체 치료제 쪽으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주력을 해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면은 8월 달에 대량 생산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화이자 쪽이든 모더나 쪽이든 어느 쪽하고 하든지 간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서로 비밀 유지 계약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시를 내더라도 아는 바가 없다고 공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빵 터지는 순간 뭐 주가도 네, 터지겠네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시세 흐름 차트 지금 잠깐 보시면은 네네. 예, 주가 흐름이 지금 85만 원 제가 박스권 상단이다 늘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85만 원 지금 돌파 흐름이 나오고 추가 상승 흐름이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오늘 고점 대비해서 90만 원 찍고 조금 다소 밀리긴 했는데 뭐 앞으로 추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차트 흐름이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바이오 요정 박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mRNA 백신과 관련해서 또 국내 시장에서의 관련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새로운 종목 진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체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 출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0.35%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000선 터치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S&P 500도 0.64% 강세로 출발합니다. 자,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 1.0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1부에서도 잠깐 말씀해드린 대로 오늘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치였던 0.3%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4월 근원 PPL,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전원보다 0.7% 올랐습니다. 예상치였던 0.4%보다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47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주보다도 3만 4천 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저치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예상치였던 49만 건을 밑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날 7천만 원대로 반등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했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면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차량 결제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단에 대한 이유로는 컴퓨터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머스크가 이처럼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좀 반전의 성명을 내놓자 비트코인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인데스크 자료에 따르면 4월 24일 이후에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유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송유관 중단을 했던
부분을 가동 재개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콜로니얼은 성명을 내고 미 동부 표준 시각으로 오후 5시부터 파이프라인 작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면서 다만 배송이 정상화하기까지는 며칠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대한 많은 휘발유와 디젤유 그리고 항공유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것이라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의 주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로 가보도록 하죠. 정말 이게 얼마나 반가운 상승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먼저 다우에서는 애플이 2.23%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잉도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1.54% 상승이고요.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홈디포까지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골드만삭스도 조금 전에는 하락 출발했었는데 다시 한번 강보합권까지는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램 리서치 눈에 띄고 있네요. 4% 가깝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3.64%, 익스피디아가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충격을 준 테슬라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네요. 2%대 상승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는요. 역시나 램 리서치 그리고 펠로톤이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ASML 오늘 3.46% 상승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3%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현재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얼마만인지 정말 3거래일 동안 3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강세 오늘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장도 우리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동방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다행히도 이 3대 지수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다행인데요. 사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꽉 잡으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1%가 넘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고용 쇼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또 근데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게 나왔고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옐런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또 언급한 것이 인플레이션에 다시 한번 좀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 정말로 우리가 이만큼이나 걱정해야 될 정도인가? 증시에 이렇게까지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 네. 인플레이션 우려. 우리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증시에 왜 이렇게까지 충격을 주고 있을까요?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이게 지금 좀 이슈화가 좀 과대 포장되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인데요. 원래 재료가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은 증시의 악재가 되는 것은 맞죠. 네. 자, 맞는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온 것은 원래 잠잠하다가 악재가 이렇게 알려진 악재가 아니라 잠잠하다가 이렇게 새롭게 툭 튀어나오면은 이게 증시에 거기다가 조정받을 빌미가 없나 이렇게 지금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그게 이제 좀 큰 악재가 되는 거죠. 네. 좀 과대 포장돼서 나오게 되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어제 새벽에 발표를 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는 3.6% 예상했는데 4.2%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제 한 번 더 빠졌고 그 전에 빠진 것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3.6% 정도나 예상치를 하고 있어. 그 전에 나온 게 하루 전에 또 중국에서는 생산자 그렇죠. 물가지수가 또 급등세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장중에 그저께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딱 발표 나면서부터 장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대만 증시 폭락하고 아, 그쵸. 예, 그러고 막 그 미국 증시 이렇게 급락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네. 막상 또 어제 미국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도 높은데 예상치도 3.6%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 높은 예상치보다도 더 나와 놓으니까 또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그 이제 오늘까지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얼마나 높은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사실상 보면은 좌측에 이제 미국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1.3, 1.4, 1.2, 1.2 이렇게 그냥 완만해요. 평상적인 수준인데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1.4, 2월 달 들어서 1.7, 3월 달에 2.6, 4월 달에 그냥 4.2까지 그냥 확 올라온 거예요. 이미 이제 2월 달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을 했다가 3월 달에 오르고 4월 달에 그냥 이렇게 피크로 확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시가 좀 말 그대로 좀 발작적인 이런 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유로존도 우측에 마찬가지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유로존 쪽은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물가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다가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유로존도 작년 대비해서는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지금 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료를 하나 더 보면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우리가 한 두 달 전에 요거 한 달 됐나요? 두 달 됐나요? 요거 때문에 또 한번 또 좀 장이 또 여동을 한번 치지 않았습니까? 네. 예,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이게 그 CPI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도 또 다시 1.7% 지금 돌파를 또 하려고 또 이렇게 또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1.69 얼마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죠. 여기에 지금 이제 1.7%까지 올라오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가지고 주가를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10년물 국채물 금리가 1.7% 올라온다고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를 좀 이미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네. 요번에 1.7%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0년물 금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요번에는 이거 국채 금리 가지고는 크게 흔들 일은 없지 않겠나. 그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 중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그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제가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아니죠. 바이오 요정. 우리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동기부여 시간 하고 있는 거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복 상승, 보복에 대한 이야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 많이 반겨주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해질 때 연준에서는 계속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연준은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크게 폭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이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를 당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다 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앞당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2023년도에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지금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빨라질 것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 조금 녹록치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6.8% 지금 6.8%는 굉장히 급등세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신문이나 언론 쪽에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브라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6.8% 급등이에요. 브라질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니까 원자재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또 브라질 아닙니까? 난리 났어요, 브라질이. 네. 그 브라질 물가 지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6.8% 급등. 그러니까 이게 그 신흥공업국 쪽에
물가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러시아 쪽은 그 2번 이미 금리 인상을 지금 2번을 했어요. 이미 러시아는 2번을 이미 금리 인상을 했고, 캐나다는 지금 테이퍼링에 이미 진입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유로존 쪽은 그대로 지금 여전히 지금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기조를 유지를 지금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러시아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걸 조금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현재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신호를 언제쯤 어떻게 앞당길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연준의 통화 정책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차트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 컨센서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트가 나와 있죠. 잘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약간 청색으로 돼 있고 회색으로 돼 있죠. 네. 청색으로 돼 있는 게 테이퍼링의 시그널.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 이제 하는 건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공식화하는 게 회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언제쯤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지금 이제 보내주는 게 3분기. 예, 3분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3분기는 청색선이 제일 길고 4분기는 회색선이 제일 길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분기에 테이퍼링의 시그널을 새롭게 보내게 되고, 4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가 가게 되면은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날짜를 공식화하는 시점이 4분기 되면은 나올 것이다. 4분기 되면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언제라고요? 2023년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1년 올해 4분기 되면은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4분기에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4분기 정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가 연준의 기본 그 방침이고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놓고 보면은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뭐 오늘 내일 요번에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야 금리 인상을 뭐 몇 개월 6개월 더 땡길 거야, 1년 더 땡길 거야, 당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분기 정도까지는 가야만이 네. 가야만이 뭔가 이제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4분기 정도 돼서 요게 좀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내놓은 게 요 지금 컨센서스 표시라는 얘기죠. 네. 뭐 이런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4분기쯤에는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면서 지수는 그에 따라서 계속 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4분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계속해서 이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버틸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